김정은이 그 암살 위협에 대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예 문서로 다 나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밤에도 막 무서워서 독한 양주를 먹고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 외롭게. 근데 언제 폭탄 날라와서 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 김정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움직일 때 주로 기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기차에다가 둥그런 유리를 씌웠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레이저를 전파 반사하게. 그러니까 그 로켓도 맞을까봐. 그래서 세상에 기차를 스텔스로 만든 나라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쪽 그 삼지연이라고 그 중국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에 그 특별 열차가 있고 급하면 그로 중국으로 지하로 해갖고 도망갈 수 있는 시설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재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국민들한테는 뭐 그냥 자기가 뭐 거의 신처럼 과시를 하지만은 미국한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18년에 폼페오가 이제 CIA 국장입니다. 폼페오가 북한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듣자 하니 미국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폼페오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은 외국의 국가원수를 암살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CIA라든가 해병대라든가 또는 다른 그 부대들이 당신을 죽이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미국 정부가 다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까불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 날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이 둘이에요. 1. 정치 체제가 독재면 안 된다. 2.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나라는 미국에 가서 건드렸습니다. 한 뭐 정부에서 벌써 꽤 많아요. 마두로가 처음이 아닙니다. 노리에가라는 사람이 파나마 대통령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미국에서 사형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후세인 같은 경우는 전쟁 터지면은 하여간 또 잡혀서 죽었고 네. 재판 받아가지고 그리고 남미 정권 미국이 무너뜨리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수십 번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의 전통이 오버스로우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은 뒤엎어버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체포해 온다. 그러니까 마두로가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쿠바도 조만간 무너지겠네요. 쿠바도 뭐 그냥 2026년 1월 1일 날 네네. 백악관에 올린 이 트럼프의 그 밈이 있는데 제가 딱 서 있고 금년은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미국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을 지금 미국이 지지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란인의 자유를 향한 욕구를 탄압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란 말을 반드시 씁니다. 네네. 그리고 자기를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라고 미국이 이제 자임을 하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식 어법을 쓰면은 나는 1월 3일 날 3천만 명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제 이란이 무너지면 9천만 명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중국 화장실의 낙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시진핑을 그러니까 돼지 그러니까 시저두라고 써서요. 시진핑 돼지 대가리를 잡아가 주세요. 그래서 14억 중국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자유. 네네. 그 트럼프의 콘셉트이 자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해방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국민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 김정일이가 있을 때 그때 미국에는 부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뺏는 거야. 아주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로 미국을 만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그러니까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 이 세 가지는 그 창조주가 준 거고
양보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독재자들이 다 뺏어갔는데 그거를 미국이 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자유는 물론 세계인의 자유도 미국이 책임진다는 그 요새 그런 어떤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교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의 특징이 십자군적 외교라는 그 속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 뭐 지금 처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도와주러 올 때도 한국이 중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소련을 보고서 그 트루먼 대통령이 저 개자식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온 겁니다. 그 도덕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따져서 온 게 아니라. 최근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비공개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전쟁을 계기로 밀착됐던 북러 관계에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 북러 관계의 실질적인 위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붙은 건데 러시아랑 붙은 것은 사실은 헛발질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의 GDP가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그 강대국 아니야? 이제 옛날에는 강대국이 맞는데 러시아가 1년에 버는 돈이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어느 해에는 우리보다 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GDP의 상당 부분이 기름 팔아서 석유 팔아서 버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배운 개념으로 치면은 그냥 후진국입니다. 자원 팔아먹는 나라니까. 그 지금 김정은이 생각은 우리가 가서 폭탄도 주고 가서 싸워도 줬는데 요거밖에 안 주기야? 한 뭐 1조 줬다고 그래. 1조 우리 돈으로. 근데 김정은이는 30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푸틴은 너희가 별로 기여한 바도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들도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러시아가 그 북한을 융숭하게 도와줄 만큼 돈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천적인 잘못이고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경제가 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 하나의 쉬운 예를 들자면은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 수입 1위의 국가입니다. 중국에 필요한 석유를 100이라고 쳤을 때 자금률이 28%, 그래서 72%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에 석유 파는 나라가 두 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그 두 나라가 중국 석유의 70%를 장악합니다. 수입 석유에. 네.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이란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제 곧 무너지게 되면은 그 친미 정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 이란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장악하는 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수입할 석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석유의 그러니까 72%에 70이니까 그 석유가 기껏 지금 쓰는 거에 반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지금 북한이 목숨을 유지하는 거는 중국이 기름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학자들 계산에 의하면은 지금 미국이 마음 먹고 작심을 하게 되면은 금년 3, 4월이면은 중국은 비축유가 고갈될 거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유 없으면 뭐 현대 문명이 하루도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 위기에 놓이고 중국이 위기에 놓인 것은 북한한테도 직격탄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는 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로 러시아를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경제력이 북한을 도울 만큼 충분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준의 나라입니다. 돈으로 치면은. 네. 우리야 뭐 조그만 나라니까 이 정도면은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1만 불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네요, 좀 진짜. 불균형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무기만 많은 거죠, 무기. 그 이제 옛날 소련의 영광은 남아가지고 푸틴이 이제 그때를 그리워하는데 그 이제 허세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 미국과 북한의 회담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그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만나서 뭐를 얘기할 거냐 미국이. 미국이 만나면은 김정은 씨 핵을 내려놓으셔. 그리고 당신 나라도 이제 잘 살아야 되니까 개혁 개방을 하셔. 근데 김정은도 그거 다 알아요. 개혁 개방을 하면은 북한이란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개혁 개방을 하면은 북한은 잘 살게 되지만은 자기의 정치적 안정성이 엄청나게 약화되거나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개혁을 안 해야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개혁을 안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이 죽게 생겼고, 근데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위태롭고 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주로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그것이 이제 뭐 인간 정치사의 기본인데,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핵을 내려놓으라, 그 나라를 열라라고 얘기할 텐데 그를 김정은이가 감당을 과연 하겠냐? 이런 의미에서는 만나봤자 아마 김정은은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봤자 뭐 이루어질 것도 없고, 그거는 싱가포르 이후에 그냥 반복되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문 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 열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노이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탄이 되는 거죠, 회담이.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원하느냐인데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있어야지 뭐 얘기하고 결과도 나오는데 이게 그냥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 번은 좀 만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북한이 도망갈까요? 저는 그냥 용감하게 예측해보면 그 사이에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봅니다. 와, 그럼 정말 또 엄청난 또 파장이 일어나겠네요. 지금 트럼프가 이 사람이 지금 4년 동안 지금처럼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아마 2024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2029년에는 열 겁니다. 그 퇴임이 2029년 1월 20일이거든요. 지금 세상 움직여 놓는 거 그 식으로 보면은 그러네요, 진짜. 완전히 그 요번에 그 우리 달란트 투자에서 제책한 건 책 제목이 질서의 소멸입니다. 네네. 질서의 소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가 소멸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 소멸을 지휘하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구질서를 소멸시키고 트럼프식 신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자기 원하는 것을 완성하면은 아마 몇 년 후에는 세상이 기왕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지금 손보는 나라들, 이 나라들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없어 하고 손보는 나라들을 100%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1. 반미 국가들은 안 돼. 2. 친중 국가들은 안 돼. 3. 좌파 국가들은 안 돼. 4. 독재 국가 안 돼. 5. 이슬람 안 돼. 그 안에 100%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만약 그 트럼프가 뭐 지금 마두로를 비롯해서 큐바 비롯해서 캐나다는 엄청 좌파입니다. 지금 영국도 좌파고 프랑스도 좌파고 독일도 좌파고, 얘네들을 민주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란 같은 거 무너뜨리고 중국 무너뜨릴 거고, 러시아도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앞에서는. 북한도 또 만약 중국이 휘청거리고 러시아도 휘청거리면은 북한은 뭐 그냥 뒷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그게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하고 북한의 그 충돌을 묘사하면서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만드는 신질서에 북한하고 미국이 마주 달릴 때는 마주 달리는 탱크와 털털거리는 경차라고 써야지 더 맞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미국하고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 국제 정치가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북한이 약하지만은 북한 뒤에는 소련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마음 놓고 가서 때리질 못해요. 지금 최근에 중국 배가, 이게 국적이 중국인 거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 화물을 잔뜩 실은 배가 스리랑카 앞에 지나가는데 미군 특공대가 그 배를 올라타고서 거기서 특정 화물을 뺏어가지고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중국 신문에 안 납니다. 거기 그 미국에는 사진이 났는데 그 화물에 중국 깃발을 달았어요. 그게 이란으로 가는 미사일 부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제 질서가 그런 질서입니다. 옛날에는 미군이 북한군한테 도끼 맞아 죽어도 전쟁 안 나고 지나가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 없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트럼프가 저러는 거가 바이든 때도 미국 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이든 때는 미국이 여기저기서 오히려 꿈밤을 맞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가 왜 어디 가서 매를 맞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힘을 쓰겠다고 나오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도 가만히 있는 거죠. 오히려 그린란드에 독일하고 영국이 구대를 보낼 정도로. 근데 그것도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는 그 나라들이 보내면서 러시아의 공격을 우리도 막을 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그런 것이지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뭐 탈북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그 얘기 하거든요. 김일성 때는 살기 좋았는데 김정일 와서 우리가 망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잘 모르겠다. 이게 뭐 잘 되는 건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만 건지. 사실 우리가 뭐 1950, 60년대 북한보다 GDP가 낮았잖아요. 맞아요. 1인당 네, 국민소득도 네. 낮고 그때 보면 뭐 북한 정말 삐까뻔쩍하게 우리 체제를 약간 좀 압도하는 측면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뭐 농촌을 개발하겠다,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계속 김일성 때 좋았는데 그때는 배급도 해줬고 뭐 이런 향수를 느끼는 거 이거 좀 잊어달라. 내가 지방발전공업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지방에 병원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믿어달라. 내가 10년 동안에 1년에 20개씩 지방에 군에 공장을 지어서 200개 군 10년 동안에 내가 다 번듯하게 만들 테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할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저격한 거죠. 사회주의 농촌태제라는 게 김일성, 북한이 한창 탄력을 받던 1964년에 김일성이 이 뭐 태제라는 게 결국 약간 어젠다를 하나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농촌과 도시 간의 어떤 격차도 줄이고 또 농민과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도 줄이겠다는 거였지만 이게 다 공연불이 됐지만 어쨌든 이 북한에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회주의 농촌태제 그거 50년 동안 했는데 인민들 먹고 사는 게 뭐가 좋아진 게 있느냐. 이걸 얘기했고 특히 이게 삼광축산농장이라는 게 평안북도 운전군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북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김일성과 김정일 그 집안에서만 먹는 뭐 우유, 치즈, 또 유제품들. 축산물 네.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이렇게 생산하는 아주 전용 시설이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아마 약간 좀 확장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사실 영상에도 보면은 평안북도 농촌격리위원회 삼강축산농장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뭐 조업식을 하고 있고 지금 젖소가 있는 곳을 이제 직접 돌아보는데 여기 보면 젖소 효용, 뭐 암모니아 치수가 지금 얼마다 이런 것까지 공중에 떠 있을 정도로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날 이제 김정은이 연설하면서 아버지인 김정일도 사실 깠어요. 북한이 이제 다른 뭐 사료나 이런 거 주기 어려우니까 풀판을 고기로 바꾸자 이런 거 있었어요. 풀판에 토끼나 뭐 소나 염소 이런 걸 길러가지고 그걸 고기로 바꾸자 이런 뭐 아주 대표적인 구호인데 그거 반세기 동안 했는데 뭐 나아진 게 있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동시에 이제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당 9차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향후 5년 또 10년 이 비전을 밝힐 테니까 그거를 믿어달라. 오늘 삼강축산협동농장 여기에서 내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치즈 또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뭔가요? 네네. 치즈 공장을 사실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뭐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에멘탈 치즈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사실 김정은이가 체중 140kg 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도 이거 과다하게 먹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있거든요.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2012년 그때 평양에 현대적인 마트를 막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상품이 그 한 코너 전체가 스위스 초콜릿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위스에 있을 때 좀 꽂혔던 그런 뭐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잔뜩 했는데 이번에 이 삼강축산농장에서도 회심의 그 라인을 만들어 걸 공개를 한 거예요. 치즈 같은 거를 아주 서구식으로 제가 보기에 제법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 뭐 네네. 치즈 이렇게 생산하는 아주 현대적인 설비들이 있고요. 북한 맞아 이럴 정도로. 그리고 생산한 제품들도 제법 뭐 괜찮은 이런 품질이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뭐 또 아는 척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보면은 맛도 보고요. 뭐 요구르트 같은 거 맛도 보고 이러면서 보면은 포장지도 포장 기법도 북한의 그동안 공법보다는 훨씬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김정은이 야 삼강축산농장 거기에 우유하고 뭐 육류 이런 거 말고 좀 치즈도 만들고 우리도 그런 거 생산해봐 이랬으면 아마 스위스나 덴마크 이런데 대표단이 가가지고 보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북한에서 못 보던 아주 선진적인 이런 것들을 쓰는 거 보면 김정은의 뭔가 특별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김정은의 개인 취향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선대 업적을 평가자한 것을 두고 어머니 고영희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뭐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에게 김정은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원망과 회한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나하고 사진 한 장 안 찍어줬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84년생입니다. 김정은이. 네네. 그리고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94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김정은이가 10살일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김일성 생전에 김정은이 손자임에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 한 장이 있었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을 막 이렇게 TV라든가 이런 데 내비치면서 맞아요. 네. 뭔가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사진은 백두혈통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김일성이 어릴 때 김정일을 안고 있는 사진 이런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고용희가 아버지 김정일하고 28년을 같이 살았다. 물론 정혼한 부인은 아니지만 정혼한 부인은 따로 뭐 김영숙인가 하는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였고 이남 일녀를 두고 특히 그중에 막내였던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일인데 한 번도 생전에 엄마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도 못했고 퍼스트레이디로 인정을 못 받고 2004년에 프랑스 한 병원에서 유선암, 유방암으로 쓸쓸히 혼자 거기서 죽었거든요. 이런 좀 김정은으로서는 회한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우리 엄마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줬다면 그리고 나 뭐 밖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다시피 해서 같이 살면서 나왔으면 나를 인정해주고 이랬으면 내가 지금 후계 권력을 구축하니라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좀 회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김정일이 김일성 주석한테 이 애를 낳았다는 거 이걸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존재를 아예. 네, 뭔가 네네네. 그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것 자체가 뭐 좀 부담이 됐을 수 있으니까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낳은 장남인 김정남 같은 경우엔 영화배우 성혜림하고 나왔어요. 71년인가 그때 나왔는데 사실 성혜림은 이미 결혼했던 영화배우거든요.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60년대 말에 프놈펜 국제영화제에도 나가고 이랬던 배우예요. 그 배우를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집에 형수인 성혜림이한테 꽂혀가지고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동거를 해가지고 김정남을 낳았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이복형인 김정남은 그렇다 치고 본인이 어쨌든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회한이 약간 지금 김일성의 자기가 집권 시기에는 할아버지의 카리스마를 좀 차용했잖아요. 모습도 닮고 그렇죠. 맞아요. 네. 코트도 비슷하게 입고 이랬는데 이제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는 잊어달라.
그 사람들 잘한 거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차 당 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가 주석으로 추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석제 부활이 현실화되면 김정은 체제 권력 구조와 통치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이제 북한 연구자들이나 또 해외 뭐 외신들이나 이런 데서 주석제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주석 부활은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김일성이 갖고 있던 국가주석직을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영구 결번을 시킨 거거든요. 네네. 당신은 이제 영원히 주석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가주석이라는 게 결국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그 조직에 행정 조직의 수반으로서 이제 주석을 만든 거거든요. 노동당의 총비서가 있듯이. 근데 지금 중앙인민위원회라는 조직은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군 우선하는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국방위원회 거기에 위원장을 이제 국가직책으로 썼고 지금 김정은은 사실상 그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걸 할아버지 때 했던 걸 대체하는 국무위원회 우리 내각 같은 거기에 수반으로 이제 총리도 있지만 국무위원장으로서 이제 국가직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구 결번을 굳이 불러와 가지고 지금 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요 세 가지 주요 직책을 갖고 있는데 또 국가주석직까지 할아버지 자리를 뺏어서 한다? 요거는 좀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노동당 총비서였잖아요. 그때도 아버지를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로 모신다 이렇게 했다가 총비서는 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1비서라는 자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제1비서 이게 뭔가 서브 느낌이고 총비서 자리래야 권위가 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딱 영구결변이었던 걸 사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주석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노동당 총비서 했는데 할아버지 거 또 가져온다? 요거는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석제 부활보다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할 것 같고 특히 노동당 대회니까 이제 노동당 총비서 말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제1비서라는 자리가 하나 지금 비어 있잖아요. 자기가 총비서로 올라오고 그 자리가 김정은이 만약에 급변 사태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유고가 생기면 핵 버튼도 대신 누를 수 있는 권력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임시 통치자의 자리. 네. 이 자리일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은 김여정이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김정은이 가능성은 작지만 야 여정이 얘는 내 딸 주애가 올라온 다음부터 좀 밀쳐져 있으니까 여정이 말고 우리 주애는 지금 아직 성년도 아니고 뭐 어리니까 거기에 앉히기 그러면 제3의 누구를 여기 앉혀볼까? 이렇게 권력 구조의 변화를 자기 후계, 김주의 후계 구도 속에서 뭔가 새로 틀을 짤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핵무기 현장, 군 행사, 국가기념일 등 주요 공식 석상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 행보를 단순 가정 노출이 아니라 권력 승계의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새해 들어서 김정은이 후계 체제 구축을 한 엑셀을 세게 밟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작년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주애를 뭐 베이징에 시진핑 만나러 가는데 좀 등장시키거나 외교 무대 아니면 군부대에 참관하는데 조금 지휘관들하고 단독으로 만나게 한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새해 1월 1일 벽두부터 달라졌지 않습니까? 신년 축하 행사를 하는데 김주애가 가운데 있고 김정은 또 엄마인 이설주 네. 이렇게 가지고 센터를 완전히 이제 김주애한테 맡기고요. 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뭐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이는데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데 김주애를 처음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럼 부부가 서 있고 딸이 13살 된 주애가 옆에 서면 되는데 굳이 김주애를 가운데 놓고 양 옆에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가 섰단 말이에요. 또 센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그 서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주애가 버건디 색상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옆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계열의 넥타이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또 같은 계열의 스카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딸의 그 컬러에 맞춰서 엄마 아버지가 마치 이렇게 깔맞춤을 해서 가운데를 어떤 돋보이게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보면은 김정은이 이제 새해 들어서 김주애를 등장시킨 지 4년 차가 되면서 또 13살이 되면서 야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후계 구도에 이거를 밟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아유 저 어린애가 여자애가 후계자가 되겠어?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인하는 또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나 탈북민 또 엘리트 분들의 분석이 있는 걸 저도 아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보면 김정은의 결심은 왜 우리가 그러는지를 정확히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나타나는 걸로 보면 주애를 후계자로 밀고 간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뭐 잠깐 주애는 그냥 디코이로 그냥 미끼용으로 내놨다가 빼고 나중에 진품을 내놓는다? 이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9차 당대회 이후에 과연 김정은이 후계 구도와 관련해 가지고 당대회에서도 어떤 언급을 하는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아주 후계 문제를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뭐 혁명가업의 계승성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면 아 이제 북한이 후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속도감 있게 가려는구나 이렇게 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걸 안 여쭤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 김정은이 결국에는 약간 선대 평가절하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좀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사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좀 이렇게 까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엘리트 특히 원로 세력이 있잖아요. 김일성하고 뭐 항일 빨치단을 같이 했다. 김정일과 같이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 있거나 그때 막내였던 사람들이 아직 국권이 있잖아요. 네네. 북한 정권에 말하자면 그 대주주로서 지배주주 김씨 집안 말고 대주주 그룹이 몇 개 있는데 이 그룹에선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죠.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뭐 조국 통일 3대 뭐 또 연방제 뭐 이래가지고 조국 통일 3대 헌장 이래가지고 평양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탑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거를 통일 민족 이런 거 앞으로 쓰지 마라 남족은 적대다 이러면서 그걸 하루아침에 폭파 해체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면 아무리 김정은이라 그래도 북한의 핵심층에서 저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반 주민들은 그런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세뇌를 하고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선동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의 이런 행동을 이 집권 세력 이쪽에서는 좀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란에서의 어떤 그 유혈 시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신정체제 이런 것들이 47년 만에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아마 올해 물고 나갈 텐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 또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 압송되는 이런 상황 이런 소식들이 북한 내부에 이제 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시되는 세계적인 어떤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해받는 이런 상황이 북한 내에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챙기면서 아마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 평가 작업이라든가 지우기 작업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제 지우기를 넘어서 완전히 그냥 비판적인 입장으로까지 돌아서고 있는 거 이게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